펀더멘탈리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뭐 되게 좋게 볼 것도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에 네.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 네, 할 수 있는데 그걸 기대하는 거는 좀 큰 코 다칠 수 있다. 자,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님, 2022년 이제 벌써 올해 이제 연말 다 다가오고 있잖아요. 한 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또 어려운 한 해였죠. 대표님한테는 자산운용사 대표로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좀 어떤 한 해였나요? 즐거웠죠? 아, 즐거웠다고요? 남들이 이렇게 지금 피눈물이 나고 있는데. 네, 아유, 저도 눈물 났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 웃을 수 있어야죠. 어떤 의미죠, 즐거웠다가? 즐거웠다? 아주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뭐, 다양한 또 여러 사례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아,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어떤 거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9월 말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1695조, 1700조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제가 10월 1일 이때 운용보고서를 쓰면서 그렇게 멘트를 적었어요. 아, 이게 싼 주식도 너무 많고 되게 이제 좀 펀더멘탈리 좀 좋아질 게 보이는데 싼 주식 너무 많이 널려 있고 아, 지금 너무 좋다. 그때 코스피 한 2100대인가요? 그때 코스피가 한 210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시장에 대해서는 뭐 질문을 받아도 잘 얘기 안 모르겠다. 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많이. 좀 약간 제가 6월 말 지났을 때도 지금 뭐 싼 주식은 되게 많이 보인다. 내 타이밍은 잘 모르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9월 말 딱 지나니까 10월이 되니까 싼 거 너무 많고 아 이제는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어요. 그럼 뭐 그랬다가 또 틀리면 혼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아, 주식하기에 너무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또 주가가 잘 오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었는데 이제 CPI의 선행지표들, 수많은 선행지표들이 다 한 방향으로 이제 꺾인 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하던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시기가 뭐 당장 지금이냐 아니면 3개월 후냐 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좀 우호적인 쪽으로 갈 수 있을 그럴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은 어디 가서 하면은 되게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코스피 2000 깨질 수도 있다. 네, 이제 다 망한다. 뭐 1800, 1500 뭐 이렇게 갈 수 있다.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경기 침체 전문가가 너무 많아지셨어. 아니 저도 뭐 당연히 내년에 경기가 좋을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 펀더멘탈과 주가는 조금씩 괴리가 있잖아요. 조금 혹은 조금보다 훨씬 많이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평소에 생각하던 여러 가지 주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펀더멘탈은 좋은 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심리는 너무나 안 좋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가격은 또 되게 싸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그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이 또 변수가 되는 건데 중앙은행도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고 뭐 이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안 좋아질 거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주가를 바라보는 그 모든 측면에서 다 이제 되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고 뭐 제가 딱히 뭐 강세장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댓글이 안 좋았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뭐 내용 하나도 안 읽으시고 그냥 앞을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또 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이길래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근데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싼 주식이 너무 많아서 좋다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는데 대표님도 어쨌든 주식 비중이 이제 회사에서 라쿤자산에 투자된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회사 그 비중들에서는 종목에서 마이너스 나는 것들이 있는데 기분이 단순히 좋을 수가 있나요? 기분이 뭐 좋진 않죠. 저희도 뭐 쉬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뭐 마음은 평온하고 원래 이런 사이클이 한 10년, 20년 정도에 걸쳐서 한번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최근 한 2년 사이에 좀 그 사이클의 끝과 끝을 한꺼번에 쫙 본 거라서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뭐 요럴 때 그때 이미 물가 상승이 관측이 되고 있었고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뭐 몇몇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또 좀 논쟁이 심했어요. 그때 뭐 물가 상승이 일부 있긴 하나 그때 연준이 얘기한 거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 평균 물가가 특정 타겟 이상을 달성하려면은 최소한 뭐 몇 개월 이상이 걸린다. 근데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아니, 평균 물가 목표제건 뭐건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연준의 두 가지 목표 잘 알잖아요. 예, 물가와 고용. 근데 그게 흔들릴 상황이 되면은 지금 얘기한 AIT, 평균 물가 목표제, 그거의 기준은 언제든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건데, 왜 예전에 연준이 얘기한 걸로 인하여 연준이 이후에 할 행동이 제약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저는 일단 여기서부터 좀 그런 분들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고, 작년 연말 정도 되니까 그때 이제 테이퍼링 한 해 만에 하다가, 거기서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은 또 테이퍼링을 안 할 수 있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늦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주가가 안 빠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너무 무서운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시는데, 저는 작년 말쯤에 얘기를 했던 게, 금리 인상은 연준이 지금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 이미 하고 싶은 타이밍이 지났는데 그때 막 여러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다 했고, 이제 2월에 원래 인상을 딱 이제는 한다라고 할 타이밍에 또 전쟁 터지고 한 거였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항상 정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명백하게 듣고 싶어 할 때, 그러니까 팩트가 명백하게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본인들이 듣고 싶은 쪽을 들으면서 이 팩트들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게 두 방향으로 다 자명하게 최근 2년 사이에 다 관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재밌었다라는 거죠.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 19년간 초과 수익 달성했다고 그럼 알고 있는데, 올해는 여기서 초과 수익이랑은 항상 뭐 플러스를 봤다는 게 아니라 지수보다 시장 대비 수익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네. 올해는 어떠셨어요? 뭐 올해도 마이너스긴 한데 시장보다는 잘했습니다. 시장보다는 잘했다. 네. 그럼 이번 하락장은 조금 어쨌든 피해 가신 거잖아요. 지수 대비해서는. 어떻게 네. 좀 피해 가신 거예요? 뭘 어떻게 했다기보다 뭘 어떻게 안 했어요. 연초에는 거의 현금 비중 50%였었기도 했고. 연초에 50%? 네. 그렇기도 했고, 그 이후 네. 자산운용사의 현금 비중을 이제 어딘가 투자 안 하고 있으면 네. 뭐 고객사분들이 왜 내 돈 지금 투자 안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 않나요? 그래서 방금 이제 고객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사가 없어요. 그냥 고객 개인들. 그냥 뭐 알아서 하시라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하고만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올해 주식하기 너무 좋았다라는 게, 대표님이 올해 1월인가 그때쯤에 현금 비중이 좀 높았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좀 좋았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뭐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게 좀 크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운이 좋았죠. 네. 자, 그럼 올해 혹시 어떤 종류의 주식들을 담으셨는데요? 방산도 샀고, 뭐 이것도 화학도 샀고, 뭐 리오프닝 주식도 샀고, 그러니까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단히 뭐 이거다 이러고 여기에 막 승부를 걸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안 좋아 보이면 팔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님 여러 사이클 어쨌든 겪으셨는데, 그러면서도 19년간 이제 초과 수익, 이렇게 장기 수익 거둔 비법은 뭘까요? 뭐 이 책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이번에 추가하신 거인에게 요책. 네, 이 책에서 이야기한 그 교훈들을 그대로 잘 따라서 좀 이따 뭐 본격적으로 할 건데 어떤 교훈이요? 사실 그 이전에 주식하는 마음이란 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주식을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 또 뭐 이런 기법으로 투자를 해봐라, 뭐 이런 거 막 엄청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할 게 더 많아지잖아요. 세상의 정보도 굉장히 다양하고, 처음에는 뭐 가치 투자다 하면서 뭐 기업 분석하는 방법, 뭐 바텀업 프로세스, 뭐 그런 거 공부하다가 또 정보가 많아지면은 또 매크로 거시경제 보는 방법, 거기에 더하기 또 뭐 국제 정세도 보고, 그다음에 또 섹터들 간에 이제 막 이렇게 순환매 뭐 따라잡는 법, 뭐 이런 것도 공부하고, 공부할 건 엄청 많아지는데, 이런 거를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훈련을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어느 순간에는 깨닫는 때가 오고, 네, 저는 아마 한 7, 8년 차 정도쯤에 깨달았던 것 같은데, 그런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무의미하다라는 거를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주니까, 그래서 주식하는 마음에서는 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다. 그런 얘기들을 주식하는 마음에 좀 알렸었고,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약간은 중급자용의 책이 되어 버렸을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저는 초보자 대상이라고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칙,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으면 뭐 남는 거 하나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구나 싶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번다라는 거는 그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나한테 돌려주고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고 그거 이상의 뭔가를 사람은 원래 되게 막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좀 안 하게. 그러니까 손이 나갈 듯 내 심장은 이제 빨리 주식을 사라 혹은 주식을 팔아라 라고 심장은 외치지만 아니야 참아 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오히려 초과 수익을 내는데 훨씬 더 유효하게 작용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근데 무의미한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시장에 많은 것들이 우리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그 중에서는 유의미한 건 굉장히 적은데 무의미한 것들의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는 뭐 어떤 게 한 가지 정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스타일 인베스팅,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올라갈 때는 뭐 성장주 사고 이제 이게 빠질 때는 또 가치주 사고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아니면 뭐 경기 안 좋을 때는 뭐 배당주로 방어를 해라라던가 뭐 그런 스타일에 대한 얘기들 여러 주식을 여러 스타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요럴 땐 요렇게 뭐 이런 얘기가 늘상 하는 또 방송 콘텐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무의미한 건가요? 통계적으로는 거의 초과 수익이 나지 않아요. 아 진짜. 네.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장단기 금리 차건 성장률이건 그거 자체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중 예측의 문제라고 하는데 특정 두 가지 팩터가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어느 게 독립 변수가 되느냐 그리고 독립 변수가 되는 변인을 이 변인의 미래를 내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금리 예측이 쉬운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두 가지 팩터들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거 예측하고 이거 예측해야 되니까 두 가지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대표님 말씀에 이 상관관계가 완전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관관계 있다 하더라도 앞에 거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맞춘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영역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 말고 유의미한 영역 우리 집중했는데 그럼 유의미한 영역을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그거 얘기하려면 이제 책 2권 필요한데.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한 권도 안 되고 2권을 내셔서 욕심쟁이 인쇄 2권 받으려고. 쓰다 보니까 이게 원래 3권 분량이 됐어요. 그래서 잘랐죠. 하지만 요 이야기는 조금만 있다가 이제 연말이고 내년이고 하니까 그것도 뭘 여쭤봐야 되니까. 그럼 2023년 주식시장 준비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행동은 좀 뭐라 생각해서 2023년.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맥락과 뭐 겹칠 것 같아요. 좀 일희일비 부환회동. 뭐 사실 이게 내년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런 거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내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내년에 뭐 경기 침체 온다. 뭐 이런 거 뭐 다들 생각하고 계실 거고 뭐 경기가 좋진 않을 거예요. 좋진 않을 건데 지금 우리가 다 경기 침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 실제로 침체가 왔을 때 주가가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뭐 이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또 다른 어떤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니까 내년에 뭐 강 세장을 보시는 것 같은데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또 악플이 막 달리는데 강 세장 보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몇 가지 단순한 팩터로 시장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일단은 그쵸 경기가 뭐 안 좋을 수는 있는데 펀더멘탈 측면에서 올해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게 대충 한 3가지 정도 되잖아요. 일단은 뭐 금리 인상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봉쇄 중국 락다운 있었는데 그럼 이제 금리는 일단 대충 터미널 레이트까지 가는 것 같고 뭐 내년 상반기 정도면 이제 도달하고 끝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긴 한데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일단 그거는 기대 안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어요. 금리 인하를 왜 하죠? 중립금리가 얼마냐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좋게 보는 쪽은 중립금리가 한 2% 정도여야 되는데 5%까지 올렸는데 올린 이유는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물가 잡으려고 올렸는데 잡히는 것 같으니까 자 이제 중립금리로 가자 이거잖아요. 근데 중립금리가 5%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중립금리 이하로 너무 낮게 해서 물가가 이렇게 됐다가 이거 너무 심각하네 하면서 중립금리로 올려놓은 거면은 그러면은 다시 그냥 정상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5% 혹은 뭐 4.5 그냥 여기가 그냥 뉴노멀 이거 그냥 이대로 쭉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직관적으로는 왠지 그러지 않을 것 같죠. 그래도 지금 4%만 돼도 되게 체감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것보다는 좀 좋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대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 연준이 두 가지 팩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두 가지가 하나는 물가고 예, 두 번째는 고용인데 물가는 잡힌다 치고 고용이 너무 멀쩡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뭐 굳이 연준이 빠르게 대응을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률 더하기 또 그거 지표 보면 좋아요.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 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을 하면은 그러면은 약간의 립 서비스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실업률이 올라가는 기미가 만연히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완화된 스탠스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뭐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내년에 네.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 네, 할 수 있는데 그걸 기대하는 거는 좀 큰 코 다칠 수 있다. 많이 아플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어쨌거나 인플레 잡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가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리오프닝을 하는데 이게 좀 상반된 시각이 있어요. 리오프닝을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고 인플레가 잡혀가는 중인데 여기서 중국이 그 봉쇄를 풀면은 이게 또 다시 수요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을 올려줄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안 좋은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간다. 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중국의 봉쇄로 이게 펀더멘탈에 미친 영향은 양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장이 안 굴러가고 물류가 안 되니까 이게 공급망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을 막아서 인플레를 가속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인들이 소비를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막히고 이 두 가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국이 봉쇄를 풀고 경제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은 디플레 압력도 풀리고 인플레 압력도 풀리는 거죠. 양쪽이 다 같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쪽으로 기여를 할까는 좀 봐야 되고 근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이제 인플레를 푸는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중국의 봉쇄 해제가 뭐 중립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년은 좀 인플레가 계속 완화되는 국면으로 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도 뭐 유가 상한제 합의하고 그리고 셰일리그 또 개수는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느리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왔고 중국과 미국 간의 분쟁이 좀 더 심해지는 거 요거는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뭐 언제는 우리가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나요? 네, 그래서 일단 펀더멘탈리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뭐 되게 좋게 볼 것도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고 거기에서 뭐 중앙은행의 스탠스는 당장 완화적으로 가는 걸 기대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만 진짜 침체가 오고 실업률이 급등을 했다. 그러면은 연준이 나설 거잖아요. 지금까지 안 좋은 게 있어도 연준이 계속 이렇게 강압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이유는 당연히 첫 번째는 인플레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진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때 쓸 카드가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카드를 비축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뭐 내년에 진짜 연준이 나서야 할 상황이 됐다. 그러면 나서겠죠. 그래서 이쪽도 되게 우려할 게 아니고 사람들의 심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는 뭐 좋은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12월에 주가가 중요해요. 12월에 어떻게 끝나느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10월, 11월에 주가가 좋았잖아요. 사실 이 좋았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9월 대비 10월, 11월 엄청 좋았어요. 주가가 시장이 되게 셌고 두 달 합쳐서 한 15% 정도 반등을 했을 거예요. 그 기세를 몰아서 12월까지 강하게 올라가서 한 2,300을 찍고 끝났다. 그러면은 그때 시가총액이 지금 한 1,900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900조면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월 한 둘째 주인가 그때쯤에 방송 나왔을 때는 제가 지난달까지 10월까지는 좀 기분이 좋았는데 최근에 반등 많이 해서 이제 11월 돼서는 좀 잘 모르겠다. 이제는 주식시장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싼 주식은 여전히 많아 보인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2월에 더 반등하고 끝나버리면 그러면 내년이 또 힘들어요. 네, 그래서 다른 두 가지 펀더멘탈의 흐름,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 갖춰져 있는가 이 두 가지는 꽤 긍정적인데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낙관적인 쪽으로 편향이 되고 내년을 맞이하면 내년에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이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지금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이게 대형주와 좀 개별 주식들이 온도차가 좀 있는데 대형주는 특히나 뭐 시클리컬 주식들 혹은 최근에는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반등을 했는데 이런 쪽에서는 시클리컬 관련주들은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좀 아직 잘 모르겠다 싶고 뭐 큰 주식들 대체로 좀 밸류에이션이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기분, 기대치까지 낙관적인 쪽으로 간 상태로 내년이 되면 힘들 수 있어서 올해는 그냥 지금 이 정도로 그냥 다 끝나는 게 저는 내년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